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10월 25일 금요일 장 마감 리뷰 방송 그리고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금요일 장은요. 뭐 전체적으로는 같은 범위 안에서 움직였죠. 요 4일 동안 같은 지점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9월 30일 장대 음봉, 장대 기준 음봉 이후에 다 동일 범위를 지금 박스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옵션의 프리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했죠. 물론 이번 주 4일 정도, 이번 주 4, 5일 정도 한 주간 옵션의 프리는 크게 깎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계속 이제 시간을 끄는 그런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변동성 확대를 준비를 하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원래 이제 수렴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수렴의 끝은 발산이 되고 발산의 끝은 또 수렴이 됩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게 되죠. 지금은 특히 계속 변동성 지수 자체가 20포인트 위에서 놀고 있고 딱히 시장이 횡보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있는 오히려 뭐 반등할 때가 더 많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은 갑자기 변동성을 키우기가 쉽습니다. 특히나 다음 주는 일정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난 한 주보다 훨씬 강력한 변동성을 보일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주는 특히 실적 발표 일정이 일단 크고요. PCE와 미국 고용 보고서 일정 그리고 이제 대망의 드디어 이제 대선을 진짜 이제 한 주밖에 남기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또 바로 이어서 FOMC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뭐 한 주는 정말 폭풍 전야의 마지막 끝자락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갑작스럽게 변동성 발작이 일어날 수 있음을 유의하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글로벌 이슈를 간략히 좀 살펴보고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입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는 보시다시피 장중에 신고가를 찍었지만 국채금리 급등에 의한 부담과 중동 확전 리스크 등으로 그 부근에서 저항을 맞고 윗꼬리를 보였습니다. 뭐 지금 흐름 자체는 고가를 돌파, 대선을 앞두고 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긴 해요. 그러나 일단 저항을 맞고 꼬리를 맞고 꼬리로 내려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접고 왔다가 다시 막판에 대선 전후로 또다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일단은 지금은 높아 보입니다. 일단은 대선까지는 뭐 크게 충격은 최소화하려고 하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떨어진 구간이 있을 수 있지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바로 바이더딥 현상 밑에 떨어지면 받아주는 자금들이 바로바로 들어올 겁니다. 이 바로바로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선이 끝나면은 조금 사그러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대선을 바라보고 들어왔던 자금들은 대선이 끝나면 회수하기 시작할 거고 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대통령의 시기에 이제 맞게 기대감으로 또 붙는 자금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그 자금들이 이제 또 변동성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 종합지수는 장중 신고가까지 찍었지만 밀려서 마감을 했고 무디스는 재정 적자 우려에 프랑스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뭐 신용 등급 자체는 AA2로 유지를 했지만 부정적으로 한 단계 레벨 다운을 시켰죠. 뭐 프랑스가 지금 뭐 재정 적자 우려를 보이고 있지만 딱히 이거를 해소하려는 어떤 정책적인 변화가 없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시건대 10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금리 인하에 따라 소비 개선의 예비치 68.9보다 오른 70.5로 발표했습니다. 9월은 이제 70.1로 9월은 70.1이었죠. 러시아 중앙은행은 정책 금리를 21%로 200bp나 인상하여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가 되어서야 목표치로 내려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금 생겼고요. 이스라엘은 이란의 지속적인 침략에 군사시설에 대한 표적 및 정밀 공격으로 대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유는 26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에 대해 공격과 보복의 악순환이 중동 지역 분쟁을 확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까지 했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 증시는 마이너스 1% 정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뭐 그렇게 뭐 크게 출렁인 것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한번 날 잡고 이 중동 리스크 이슈가 시장에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개장 전 체크사항, 이제 우리나라 증시로 넘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 체크 내용입니다. 야간 선물은 금요일에 약보합 종료된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요. 이제 미국장은 테슬라의 22% 급등으로 강세를 보여서 테슬라 효과를 과연 우리 시장에 볼 수 있을까, 그렇게 뭐 기대하면서 시작했을 투자자들이 좀 많았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2차 전지는 우리 증시에서 2차 전지는 이제 테슬라와 완전히 거의 뭐 따로 노는 수준으로 봐야 될 것 같죠. 이제 완전히 오히려 더 내려갔습니다. 이제 저항대 막혀서 1% 가까이 내려앉는 모습. 그래서 옛날에는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은 2차 전지 올라간다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전혀 그런 기대를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완전히 이제 구분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건 뭐 어쨌든 트럼프 리스크까지 계속 지금 이제 직면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프로그램 매동 체크를 해야 했는데, 그리고 위클리 옵션과 환율 체크도 해야 했는데,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오늘 금요일에도 577만 주를 추가 매도했고, 이는 33거래일 연속 매도 기록을 보이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에는 22년에 세운 25거래일 연속 매도가 기록이었죠.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약 15만 주 매수했습니다만 모건 스탠리는 매도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451억 매도로 마감을 했고요. 지난번에 이틀 전에 대량 매수했던 것은 이틀 연속 또 매도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는 이제 개인 양매수 기조로 마감을 했고요. 환율은 계속 1390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웨이비스 신규 상장했는데 공모가 15,000원 대비 27.4% 하락해서 끝났고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가 11시 그날 금요일 23시에 발표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 여건 개선에 9월 70.1에서 70.5로 소폭 상승했고, 예비치 68.9에 비해서도 상승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 연설이 자정에 있었는데, 수잔 콜린스 연은 총재의 연설을 마지막으로 이제 자정부터 FOMC를 앞두고 FOMC 때까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금지된 블랙아웃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FOMC까지 연준 위원들의 연설 일정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려아연과 SK하이닉스, KB금융이 많이 올랐었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뭐 많이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크게 미쳤습니다. 특히 뭐 고려아연은 장중에 전일 상한가를 보고 장중에 또다시 29%까지 올라가서 거의 2연상급으로 올라가는 등 엄청나게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부터 좀 달렸었죠. 20만 6천 원까지 약 4%까지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에 반응을 하고 있는 KB금융이 장중 최대 11.48%까지 급등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주변주들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대형주급 이상. 그래서 이 세 종목으로만 아침 30분 내에 평균적으로 코스피를 15포인트가량이나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9시 54분 기준에 체크를 했는데, 이 세 종목을 제외하면 코스피는 이제 보합인 상태였고요. 시장 자체는 이제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줬지만 삼성전자가 여전히 밀리고 또 신저가로 마감을 하면서 52주 신저가로 마감을 하면서 시장은 올라가다가 저항대를 맞고 또 때려 맞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 지금 거의 제가 12월물로 이 480 이평 라인은 거의 38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를 계속 구분 짓고 있는데 그 자리를 또 막혔죠. 결국에는 그 자리 부근에서 또 막혀가지고 내려와서 빗각
마지막 2차 빗각을 지지하는 모습, 겨우겨우 가까스로 지지하는 모습을 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계속 겨우겨우 혹은 가까스로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8월 5일 외국인들이 여기를 지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올라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반등의 최대치 요 수준 61.8% 반등에 그다음에 빗각 추세랑 만나는 자리까지만 반등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그 최종 자리에서 꺾여져서 내려온 다시 또 반등했던 요게 계속 지금 618로 움직였다라는 거죠. 요것도 618, 요것도 618. 618 61.8% 반등 라인끼리 연결했던 요 빗각을 일단 막혔었고 그다음 밑에서도 다시 마찬가지로 지지받고 올라왔던 요 자리랑 지금 계속 만나는 수렴하는 이런 상태를 유지하죠. 그래서 가까스로 이 자리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가까스로 버틴다라는 것은 조만간 이게 크게 뚫리거나 아니면 좀 벗어나거나 둘 중에 하나, 즉 변동성으로 간다라는 거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갈 때는 하방 위험이 더 큰 때입니다. 자, 지금 변동성 지수를 잠깐 먼저 보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까지 20포인트 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던 적이 별로 없어요.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예요. 불안정한 상태는 계속 안정적으로 바뀌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 또 너무 안정적으로 바뀌었을 때는 또 불안정하게 이제 어지럽혀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수렴의 끝은 발산이고 발산의 끝은 수렴으로 이렇게 계속 순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자 길게 늘었더라 보면은 이런 거죠. 자 변동성 지수를 놓고 보면은 이렇게 불안해진 것은 다시 원래대로 차분해지고 불안해지면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불안해지고 차분해지면 불안해지고 불안해진 건 차분해지고 이런 식으로 불안해진 건 다시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불안해지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한다고요. 왔다 갔다. 그래서 그런 중에서도 20포인트 이상을 보였던 저기 이렇게 오래된 적은 자 20포인트 위로 오래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요때 뭐 요럴 때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수준 혹은 뭐 1년에 한 차례 정도 보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40포인트 이상을 한번 찍었던 지점을 연결해 보면은 정말 드물어요. 그러고 나서 20포인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 그래서 언제든지 다시 폭풍우가 몰아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보통 급락으로 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쭉 이어서 고려 아연은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장내 매수로서 경쟁할 것이라는 전망에 2일째 100만원 이상의 황제주로 등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사실 종목 중에서 다음 주 움직임이 가장 궁금한 종목이죠. 고려아연은.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월물 옵션과 위클리 옵션 베팅 포지션 점검 한번 간단히 하고 갈게요. 먼저 현재까지의 11월물 단독 옵션, 월물 옵션 베팅 포지션 현황입니다. 여전히 외국인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포지션인 양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30부터 365 사이 정도를 추구하는 그런 외국인들의 모습이 지속되고 있고요. 자, 이거를 선물 지수로 환산해서 보면은 대략 지금 시장 베이시스가 한 1.5에서 2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죠. 1.5 정도로만 친다면은 330 1.5 정도 그냥 대략 그냥 요 정도 그 다음에 위로 한 365 비슷한 자리로 그냥 찍을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요 사이에서 외국인은 지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여기 범위 안쪽으로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어떤 조건에 있어서요? 이거를 유지한다 했을 때 마지막에 프리가 어차피 계속 깎이죠. 점점 프리가 깎여 나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쪽으로 갑자기 매수로 쏠리면은 이거는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풀리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외국인들은 요 사이로 끝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올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돌파했습니다만 다시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던 거는 그리고 여기까지 가서 막힐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거기까지 가서 막혔잖아요. 딱 갭만 메우고 막혔죠. 그것 또한 외국인들의 옵션 포지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콜매도로 상당히 막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를 풀리기 전까지는 저거 올라설 수 없다. 그래서 풀리지 않았으니까 다시 내려올 거다. 그렇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는 모습 그때 확인하셨고 이번에도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다소 범위가 큽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가 수렴하다가 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충분히 되는 거죠. 그래서 확률적으로는 지금 리스크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뭐 국채 금리나 환율 같은 걸 보면은, 그리고 이 사이에 이제 미국 대선이 껴있죠.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하방 리스크가 조금 더 큰 것 같긴 합니다만, 뭐 변동성이라는 게 양쪽을 다 의미하기도 하죠. 어쨌든 발산의 위험이 일단 큰 상태입니다. 뭐 저는 기준을 잡아드렸죠. 항상 발산 위험인데 그럼 뭐야, 어느 쪽으로 갈 건지 모른다라는 거잖아. 그게 아니라 전체적인 추세는 분명히 하방입니다. 그래서 하방 자체, 이 3개월간의 추세 자체는 분명히 하방 에너지에서, 그 순방향 자체는 하방입니다. 여기를 돌파했지만 콜매도의 포지션에 막혔기 때문에, 에너지에 막혔기 때문에 에너지 자체는 하방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제가 뭐 가끔가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굳이 막 데이 트레이딩 하루에 이제 끝날 거 아니면은 스윙으로는 물려도 하방에 물리는 게 낫다. 그렇죠? 숏에 물리는 게 낫다. 이 기간 동안에는. 그런데 상방으로 보는 것은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추세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통과 안착을 해야만 바꿔볼 수 있는 거죠. 역행하는 거잖아요. 물줄기를 거슬러서 역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한 것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여기 기준 갭과 이 9월 30일 기준 음봉의 중간 정도는 최소한 올라타서 있어야만 이 추세가 그래도 역으로 거스를 수 있는 힘이 생겼구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되기 전까지는 상방은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하방 에너지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못 올라가는 건 아니죠. 발산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올라설 수도 있겠죠. 대선 앞두고 어떤 변화가 갑자기 나스닥이 고가 돌파해가지고 막 급등이 나오고 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으로 먼저 접근을 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우리가 증시 격언에도 있죠. 발바닥을 노리기보다는 우리가 발바닥을 보고 와서 뭐 무릎이나 발목 정도를 노리는 것이 낫다. 그죠? 그래서 그건 다 확인을 하고 접근을 하라는 거거든요. 추세가 바뀐 것을 확인하라. 그래서 그런 관점이 조금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은 월물 옵션에서 뭐 크게 특이한 경우는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고, 금융투자는 외국인과 반대로 양매수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물 옵션은 뭐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위클리 옵션은 이제 월요일에 어떻게 개인들이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까지는 외국인들은 뭐 흐지부지 양매수인 것 같아요. 물량이 적어가지고 월요일 매매를 살펴야 될 것 같고, 개인은 일단 콜옵션 중심의 양매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 또한 월요일에 향하는 대로 움직일 겁니다. 월요일에 개인 콜이 많아지면은 풋은 죽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에 개인 풋이 쏠리면은 콜은 죽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그냥 균형 양매수를 이루거나, 셋 중에 하나죠. 어쨌든 개인들이 옵션 만긴 날에 양매도로 가지는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금융투자는 양매도를 구축할 준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월요일에 아침에 오전에 파악할 것은 위클리 옵션 개인들이, 대중들이 어느 포지션 어떤 매매를 하는지부터 체크를 해서 장세 판단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자, 파생반에서는 금요일에 제가 라인을 잡아드리기로 어떻게 했냐면, 장전에 제가 지지와 저항 라인을 일단 짚어드리고, 또 뭐 손절은 어떻게 몇 틱을 설정하는지 매일마다 아래다가 하단에 적어드리고 있는데, 뭐 기준은 사실 뭐 바뀔 게 없죠. 최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바꿔드리긴 했지만, 그 기준은 이제 각자 그 중심 기준에 맞춰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일단은 제가 최종 저항 라인을 한 348.8 정도로 잡아드렸는데, 그날은 거기까지 가다가 말았고요. 갑자기 순간 솟구쳤지만 어떤 상태였습니까? 삼성전자는 사실 하락 위험이 더 큰 상태, 외국인들이 또 매도로 시작하고 매도를 늘리고 있었잖아요. 반전을 일으키긴 했지만 그 이내 다시 돌아왔죠. 이 상태에서 고려아연과 KB금융, SK하이닉스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는 먼저 고려아연과 SK하이닉스와 KB금융은 먼저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부터 아침에 먼저 더 뻗어 올라갔어야 해요. 근데 삼성전자가 밑으로 깔아내리면서 이거는 못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반등을 잠깐 해주니까 올라간 거예요. 삼성전자가 다시 돌아왔죠. 잠깐 올라가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삼성전자 차트를 보면은, 자, 삼성전자 분봉 차트를 보면은 여기서 잠깐 올라가다가 말았죠. 자, 이 영향이 시장에 지금 나타난 거라는 거죠. 정말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이게 거의 보합만 잠깐 회복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올라갔다고 지금 급등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들의 탄력이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의 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밀리면서 시장은 강세에서 약세로 바뀌게 되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어차피 고려아이나 KB금융 가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점점 그 종목이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이 증시에 미쳤던 기여도를 반납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던 거죠. 그래서 어차피 증시는 삼성전자가 움직이지 않으면 나머지들은 다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뭐 고려아연이나 KB금융이 매일마다 이렇게 급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시적인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파생반에서는 일단 저항을 그렇게 설정을 했는데 돌파했습니다. 첫 번째 저항을 그냥 쉽게 돌파했어요. 방금과 같은 사유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유로 첫 번째 저항은 돌파했지만 이내 하향 이탈을 했죠. 자, 하향 이탈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는 다시 저항대가 됩니다. 다시 올라서서 안착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계속 막힌다라는 거예요. 막히고 가다가 가기 전에 또 막히고 그 다음에 또다시 내려앉으면서 이제 지지라인을 살펴야 될 상황이 됐죠. 지지라인이 아침에 말씀드렸던 자리보다 좀 다소 멀었습니다. 아침에는 이제 전일 지지라인이 342.6 부근을 봐드렸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파생반에 업데이트를 해드린 내용이 뭐였죠?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아시죠? 제가 이 라인을 잡아드렸습니다. 이 라인 지금 이 그어둔 자리를 수치화해가지고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거기서 롱 포지션으로 뭐 순간 단타를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숏을 갖고 와서 거기서 익절을 하신 분도 계셨을 겁니다. 이 라인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항 막히는 거, 어제 막혔던 부근, 어제 막혔던 라인대로 그대로 타고 갔죠. 여기서는 뭐 여기서 싸움이 좀 있었고,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제한적인 상승과 제한적인 하방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전체적으로는 여기 일봉으로는 위에 480 라인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라인을 지키고 밑에 지지도 지키는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나 코스피 200 차트로 봤을 때는 지지 라인이 조금 더 여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최근에는 선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스피 200 차트로도 같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코스피 200의 정말 중요한 지지 라인이 지금 이렇게 지금 4일째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촘촘해요. 위에서 내려오는 저항과 아래에서 내려오는 지지가 상당히 촘촘한 수렴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선물보다는 코스피 200 이 수렴권이 깨지는지 여부가 되게 관심이 큽니다. 저는 요게 깨지는 날이 변동성 확대되는 날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 일정에 굉장히 주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종가 체크한 내용입니다. 외국인 선물이 그날 금요일에는 신규 매도 플러스 환매수 조합으로 움직였고요. 환매수 우위로 맞췄죠. 2393억의 매수가 있었죠. 누적은 이제 롤오버 포함해가지고 누적은 2조 1000억 정도의 매수로 추정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결국 56,000원을 깨면서 55,900원으로 종료를 했고요. 외국인은 378만 주를 매도한 모건 스탠리 중심으로 금요일도 577만 주를 매도하며 33거래일 연속 매도 기록을 세웠습니다. 반도체에 겨울이 온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대폭 낮췄던 모건 스탠리는 금요일에 단기적인 전망이 틀렸던 것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금요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모두 매도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건 스탠리에서 378만 주 매도, SK하이닉스는 55만 주 매도했어요. 뭔가 자신들이 단기적 전망이 틀렸다고 오픈하면서도 자신들은 다시 매도하는 모습이 이상하죠. 외국인 보유 비중은 삼성전자는 이제 52.6%대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49%로 최종 향하는 과정에 이제 중간 단계를 조금 넘어선 것 같습니다. 자, 투신 선물은 종가에 신규 매수 포지션 증가하는 것을 위주로 토탈 1000억 매수로 마감했고요. 기존 배팅은 매도 배팅이 좀 우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1451억 매도로 7월 12일부터 추적해서 누적 7조 원 선 매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환율은 1390원 선까지 급등을 하면서 정말 이 V턴 정말 이번의 변동성이 정말 강한 상태가 유지되고 월봉 추세로 10월봉이 아주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23년 2월봉 이후로 가장 큰
장대 양봉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2월봉 이후에 1,400원을 육박하는 4월달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10월 이후에 11, 12월에 1,400원을 넘어서서 추세를 돌파, 이 장기 추세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지금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00원, 1,500원까지 위협하는 순간이 미국 대선 전후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욱더 이게 가속화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돌파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되게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효과의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달러 선물도 외국인들이 뭐 지금 금요일에 6,834억이나 대량 매수하면서 끌어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 상승에 대해서 1,400원 같은 이 특정 목표치보다 변동성에 주목한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번에 4월 달에는 4월 환율 급등 때는 이제 1,400원 정도가 이제 되면은 이제 어떻게든 시장에 개입해가지고 누를 것이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때가 요때였죠. 자, 요때였죠. 여기 자 23년에도 요때 이제 이제 1,400원을 향할 위협을 좀 했었는데, 그때 미리 또 지지를 받았던, 그 저항을 받았던 거고, 그 다음에 24년 4월에도 또 위험을 한번 보였잖아요. 그때는 개입을 그 구두 개입 이상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도 발언이 없어요. 자, 지금은 환율이 어느 속도를 넘어서서 박스권을 벗어나면 뭐 조정이 이제 필요한지 볼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되게 뭔가 이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애매하게 어중간하게 발언을 했어요. 할 건지 말 건지, 우리가 시장에서 이게 뭐 개입이 있을 건지 아닌 건지 뚜렷하게 얘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400원 같은 특정 목표치를 본다라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했죠. 그래서 1,400원이 되더라도 개입이 없을 가능성. 이번에는 4월 환율 급등 때 시장에 개입했던 것과 달리 1,400원을 위협하더라도 특별한 개입이 없이 11월 5일 미국 대선 변수까지 지켜볼, 관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뚫릴 위험이 지난번보다는 커지겠죠. 우리 환율은 트럼프 효과로 인한 강달러로 지금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서둘러서 따라서 금리를 내린 역효과를 좀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바꿔 말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빨리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약해지면 굳이 금리가 2% 가까이 더 낮은 대한민국으로 자금이 들어올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낮아질 요인이 지금 없는 상태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채 금리 10년물은 금요일 밤 사이에 다시 올라서 4.242를 기록했고요. 금리, 환리스크가 모두 크게 작용하는 시기가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지수가 한 주간 큰 폭의 움직임이 없이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22.12로 한 주간 6.6%나 상승했습니다. 한 주 동안 조금씩이라도 줄어들었어야 할 11월 옵션의 등합은 등가의 양합입니다. 등합은 한 주간 13포인트대로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변동성 확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월요일 등합은 13.57, 화요일 등합은 13.78, 수요일은 13.31, 목요일은 13.60, 금요일은 13.49로 거의 비슷한 한 주를 보냈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주 주요 일정입니다. PCE와 고용보고서가 나오고 또 실적 발표 시즌이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확대 요인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고요. 10월 28일 월요일에는 미국 국채 3개월, 6개월, 2년, 5년물의 입찰이 있고요. 미국 재무부 분기 자금 조달 계획이 발표됩니다. 10월 29일에는 미국 국채 7년물 입찰도 있고요. 9월 졸트 보고서 공개 있고, 장후에는 알파벳, AMD, 비자 등의 주요 기업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10월 30일 수요일에는 독일과 유로존의 3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미국 3분기 GDP 발표도 있습니다. 그 다음 10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가 있고요. 장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 발표를 본 뒤에 우리는 10월 31일 월말 위클리 옵션 만기일을 겪게 됩니다. 31일 목요일에는 삼성전자 실적 발표 확정치 발표가 됐고요. 전후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후로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33거래일 지금 연속 매도인데 비로소 그때가 돼서야 이제 전환을 할지 한번 잘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실적 발표가 있고요. 중국 10월 MBS 제조업, 비제조업 PMI 발표 지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9월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발표도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12시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10월 유로존 CPI와 미국 PC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는 거 있고, 장후에는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까지 연결되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특히 목요일, 금요일에 모든 변동성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목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11월 1일 금요일에는 이제 한국 10월 수출 동향 발표 있고요. 에코프로 BM 등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 10월 고용 보고서 공개와 ISM 제조업 PMI 발표를 끝으로 한 주를 마감하게 됩니다. 자, 수목금의 엄청난 변동성 요인의 일정들이 지금 다 몰려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음 주에 수렴 구간의 끝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으니까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다음 주 시나리오를 한번 짜보시고 준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중에 라이브 영상, 라이브 방송을 항상 진행하고 있으니까 최근에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장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항상 접속하셔서 함께 시장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텔레그램 방 아직도 안 들어와 계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안내글 보시고 신청하셔서 입장하셔서 함께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버 카페도 초대해 드리니까요. 카페 들어오셔서도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